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오래된 한옥 양식의 건물로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는 기이한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여름, 대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저택을 사들여 새롭게 가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부는 도시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했고, 마침 그들의 눈에 이 오래된 저택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이사를 온 뒤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잠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비슷한 시간이 되면 집안 여기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불안해졌고 부인은 이런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그래,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부부는 집안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던 도중 마루 밑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묵직한 게 열어보니 단단히 묶인 오래된 일기장과 이상한 모양의 작은 인형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별 생각 없이 그 물건들을 한쪽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인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귓가에서 역하게 속삭이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부인에게 어떤 물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돌려줘라고 외쳤고, 부인은 그 꿈에서 깨어났다므로 범벅이 되어 있곤 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고, 부부는 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부부의 사정을 듣더니 안색이 변하며 그 집에서 무언가 놓아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 밑에서 발견한 상자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니 그 인형과 물건들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묻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부는 무당의 말대로 상자를 다시 묻고 온 마음을 다해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꿈은 그 후로 서서히 사라졌고, 부부는 마침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 경험 이후로 집안에 모르면 손대지만 하며 무엇보다 조상의 흔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맞아 산 깊은 곳에 위치한 한 외딴 펜션을 예약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하여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 과장된 소문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펜션에 도착한 날, 우리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펜션은 오래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입모양을 움직여 어떤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째 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술이 취한 친구 하나가 펜션 뒤쪽에 있는 작은 숲으로 자꾸 끌려간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를 장난으로 여기고 웃어 넘겼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잠을 자던 중 문득 깨보니 새벽 3시였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견눈질로 펜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길쭉한 팔이 마치 강을 가리키는 듯했다. 순간의 공포에 사로잡혀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다음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또 다른 친구가 산책을 나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왔다. 그 친구는 강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발목에는 진흙에 묻힌 손자국이 가득했다.
그 후로 우리는 각자 이상한 꿈을 꾸거나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매번 새벽 3시만 되면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펜션 주변을 맴돌았고 문득 창문을 바라보면 그 여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인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저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급하게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곳을 떠나기 직전 문득 마지막으로 펜션 뒤쪽을 돌아보았을 때 강가에 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펜션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간혹 새벽이 되면 문 밖에서 그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펜션은 한 번의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 펜션과 그곳에서의 기이한 경험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년 휴가철이 다가오면 그날의 펜션과 강가에 서 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기서는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풀어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사건이며 순수한 오락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무서운 이야기는 우유의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숲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대학생 수연은 이러한 소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대학 과제로 미스터리와 전설의 진실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고 이 기회를 통해 고유의 숲의 전설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필요한 장비와 카메라를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는 해가 지기 전이라도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수연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한 걸음 한 걸음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속을 걷던 도중 그는 발과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흔적이 나무 위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고 계속해서 숲속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숲의 공기는 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나뭇잎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숲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둥글게 앉아있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희미하고 불그스름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연은 숨을 삼켰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일제히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공포는 점점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가 수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가왔고 귀에 익은 말투로 돌아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지만 동시에 매우 낯설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그는 간신히 몸을 돌려 숲의 입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상한 속삭임과 낮은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것은 수연의 뒤를 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간신히 숲을 빠져나온 수연은 헐떡이며 숨을 고르다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후 수연은 그날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였지만 수연 자신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보고의 숲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대한 소문과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날의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게 되어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혼자 살아본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어쩐지 서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사한 그날 밤 나는 피곤함에 지쳐 곧바로 잠에 들었다. 깊은 밤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귀 기울여 보니 누군가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는 듯한 낯선 발소리였다. 새벽 2시에 웬 사람이 다니나 싶어 문을 열어볼까 했지만 혹시나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이 지났고 나는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고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어느 날 밤 살짝 문을 열어 복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렸지만 말이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매일 밤 발소리를 듣는 것에도 익숙해졌지만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복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담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민망하여 그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유난히도 발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누군가 내 현관문 앞에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정적이 감돌았다. 순간 한기가 느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에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 문 너머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신가요?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이성적으로는 근처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차갑고 낯설기만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최대한 떨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나 문 너머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갑작스럽게 발소리가 다시 시작되어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복도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관리실에서는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발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 한 여자가 살해당했고 그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항상 늦은 밤 홀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녀가 살던 층수가 나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다. 그 후로도 때때로 아파트 근처를 지날 일이 있을 때면 그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의 주인공은 정말 무엇이었을지 생각하곤 한다.